구독고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횡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 이거를 다시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 우리에게는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화합의 정치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그는 당선일부터 퇴임일까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고민과 논의의 과정을 모두 27권의 노트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DJ의 친필 메모에 곁들인 해설을 들여다보면 성공하는 대통령은 어떤 역량과 지혜를 지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국민의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가 쓴 신간 김대중의 국정노트는 2달 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줄 탁월한 인사이트를 선사합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진짜 이번에 윤석열 사태를 겪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진짜 대단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취재하셨었죠? 예. 그때 청와대 네. 출입기자였고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네. 평양에 취재 가고. 평양에도 다녀오셨어요? 네, 취재 기자로 갔으니까. 네.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분이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오히려 지금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정책 기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네. 야, 이건 진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참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거듭하고요.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저는 이 좀 특이한 게 우리 1980년에 5.18 광주 있었고 그때 이제 미국이 방조했다 뭐 이래가지고 미 문화원에 막 불도 지르고. 네. 80년대 운동권을 NL 주사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이유가 이제 반미. 그분들은 계속 뭐 양키고홈 이렇게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맞다.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보다는 먼 나라하고 이렇게 동맹을 해야 가까이 있는 나라들하고 좀 세력 협력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국내 이른바 운동권들도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지지층을 잘 설득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였구나.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문화 개방할 때도 영화인들이 반대했거든요. 우리 일본하고 그 문화로 경쟁하면 우리가 집니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경쟁력이 있습니다. 좀 믿고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일본하고 문화 교류했어요. 네. 성공했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대를 좀 앞서보는 선각자뿐만 아니고 그것도 위대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는 정치인의 리더십.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참 배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지 세력에 좀 끌려다니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많죠. 네. 저는 진짜 이게 두 장면의 사진 하나가 모니카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조문하실 때 그 문성근 그 배우님하고 나누던 그 표정 네. 그 사진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그 펑펑 울던 그렇죠. 모습. 네. 저는 지도자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과 함께 되게 순수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저는 지도자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쇼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공감 능력이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많이 알거든요, 사람들이. 네. 정보도 너무 많고. 그럼 지금부터는 공감과 소통,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캐릭터 관리라는 게 캐릭터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캐릭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식 없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김대중의 국정노트 좀 책 보시고 진짜 이 시대의 리더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거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저는 약간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수사관한테 지금 정보화실 네, 성채경호의 공덕고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의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수요일 공독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한결의 성한용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고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이 세월호 11주기예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올해로 11주기를 맞았는데 1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생당하신 분들의 평안을 빌면서 공독포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분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아직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15일에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가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지만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광주를 가서 뭐 시장 식당에 가려고 했다가 뭐 거기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손편지만 전달해주고 오고 뭐 그런 행보를 했는데 특히 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이상한 해명을 내놨는데 일단 첫 번째 보도가 대선 불출마할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언론에서 아니다. 한덕수 대행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대선 불출마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막아야 된다고 주변에 말해왔기 때문에 불출마 아니다라고 기사가 나오니까 한덕수 대행 쪽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도 불출마인지 아닌지는 갖다부터 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행보들 왜 그러는 건지 출마 의사가 있다고 좀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본인만 알겠죠. 아니 어쩌면 본인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도 몰라요. 네.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이제 어느 분 인용을 해서 기회주의자 뭐 이런 표현을 썼더니 총리실 간부가 우리 한겨레 기자한테 좀 일종의 항의를 했어요. 네. 아니 그런 심한 표현을 쓰면 어떡하냐. 그런데 제가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 쓴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한덕수 총리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취재하고 분석을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란 연루설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다. 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을 혹시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 간보기 대선 야망설 이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평생 관료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안 하면서도 뭐 좀 이렇게 내가 책임을 안 지면서 어떻게 내가 좀 이득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책임 회피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2번에 걸쳐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봅니다. 처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안 했었죠. 국회 선출 몫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했죠. 그때 이제 제가 1차 한덕수의 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번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법조인 친구죠. 이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걸 보고 이거 2차 한덕수의 난이구나 해서 저도 진짜 이건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다. 네. 본인도 지금 뭐 아침 생각하고 저녁 생각하고 또 약간 다를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이 먹고는 싶은데 달려들었다가 혹시 잘못되면 약간 겁도 나고 하니까 뭐 본인이 좀 당황하면서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뭐 이게 사실 분석 대상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억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본인 마음 본인도 모른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로 전 언론이 선거운동을 해주는 후보가 물론 역사상 많았었는데 네. 성공률은 별로 없는데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의 가장 큰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이 일어나면서부터 대행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부터 탄핵을 또 이게 탄핵 소추가 되고 네. 다시 어쨌든 뭐 극적으로든 뭐든 복귀하고. 살아남게 되고 네. 이 하루하루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낼 거냐 마지막 소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도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마도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사모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모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에 의해 결정을 하는데 워낙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추해 보면요, 되게 팽팽한 줄타기를 합니다. 네. 자, 그냥 터졌어요. 이게 내란의 내란이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사실은 했던 것도 한덕수 그렇죠. 당시 대행입니다. 공무회가 아니었다. 절차적인 문제가 네. 있었다라는 걸로. 그리고 저는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12월 8일 한동훈 대표와 당시 대표와 함께 한한 같이 국정 수습해 내겠다라는 맞아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도 한 발을 걸칩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울어가는 무너져가는 윤석열 호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배를 더 빨리 침몰시키는 방식들을 선택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태세를 전환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사실은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왔던 거부권을 또 그대로 행사하고 네. 그래서 탄핵의 목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만약 그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또 갑자기 난데없이 2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모두의 보험을 얹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큰 공신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주목도를 이끌고 오다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네. 뭐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군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의제가 됨과 동시에 국힘은 모든 게 다 꼬였어요 지금은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내심 출마하지 않을 거다. 출마하지 않을 건데 예. 내가 언제 이걸 불출마를 선언하느냐 그거를 이제 잴 수 있다. 그것 또한 가져가는 것이죠. 네. 지금. 아무튼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요. 왜 불출마한다고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궁금해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총리실 간부를 통해서 하는 설명은 트럼프하고 상호관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아마 외교부나 총리실에서 누군가 정보를 줬던 것 같아요. 미국 쪽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단순한 권한대행이 아니고 이 대선 출마 가능성도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홀대하지 마시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 대선에 출마하시냐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누군가 또 슬쩍 흘렸어요. 이런 게 있었다. 트럼프도 인정하는 대선 주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진짜 나올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답변이 다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기자들 중에 납득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안 한다고 하면 되지 그거하고 트럼프 협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본인들 주장은 그렇고. 더 신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해줘서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듭니다. 그게 실제로 유리할 거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정무적 대응이 지금 되는 것은 아니고 순간순간 그거에 대해서 피해 나가는 거고 지금 뭐 광주에 가는 게 대선 행보냐. 제가 볼 때는 하품만 해도 대선 행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선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네. 하품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불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저러고 나서 좀 쉬실 건가 보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한덕수 대행의 의지를 이미 떠난 겁니다. 이미 그냥 한덕수 대행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그냥 투사체인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출직 대통령으로서의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자, 그러면 광주에 내려가고 이런 것도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거기 왜 거기 가서 합니까? 아니 원래 권한대행이 민생 행보도 했습니다. 국익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도 국익. 그것도 이제 국익론으로 네. 설명을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대선 행보 간복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본인도 막 여기저기 간보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마 가능성 몇 %라고 보세요? 몇 %?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네. 오, 그래요? 0%? 0%. 아,
좀 너무합니까? 트럼프도 보는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일단 0에서 시작하시죠. 네, 0. 알겠습니다. 6%. 5월 3일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그만두고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한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그런 요행수가 혹시 발생하면 타의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없이 뭐 이럴 가능성을 한 10%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90% 정도는 아마 배짱이 없어서 출마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선 가능성을 0이라고 하고요. 네. 예, 출마 가능성은 한 10좀 남겨놨죠. 두 분 다 10%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추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한덕수 추대를 요청하는 의원만 54명이다. 54명은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 인원의 절반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막판에 지도부에서는 뒤늦게 이제 추대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 얘기하고 있지만 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렇고 사실 한덕수 대행을 좀 띄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친한계, 한동훈계 쪽에서는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친윤계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해가지고 추대론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작용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있죠.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 이해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해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나쁘지 않고요. 왜? 뭐 같은 편이니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도 이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번 대선 사실 진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대선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당권을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자, 보십시오. 이철우, 유정복 이런 분들은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그냥 뭐 1차 경선만 뛰고 이제 가서 이제 다음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 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이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면 네. 바로 그다음에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죠. 네.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권성동 뭐 이런 분들 다음 당권 노리는 또 친윤석열계 이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한덕수가 대선 주자만 해주고 얼른 비켜주면 그다음에 당권은 우리 친윤석열계가 먹겠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이해관계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일치에 의한 이 당권 쟁탈전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독배를 마신 것이죠. 얼마나 국민의힘이 공공한 처지인가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 한덕수 대행이 지금처럼 출마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놓음과 동시에 네. 국민의힘 경선은 꽝입니다. 그러니까 김이 좀 팍 빠지죠. 그렇죠. 나중에 단일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해 버린다. 네.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에게 갔던 희망. 한덕수 대행이 왜 나오냐면 지금은 지는데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이길지도 모른다라는 그 내부의 이 뇌피셜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 건 맞나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조사 결과가 적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게 압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중에 네. 또 일부들이 가지는 게 있을 건데 만약에 자 한동훈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불출마를 명확하게 한다는 말은 이 판 안 되구나라는 명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둘 다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자체가 싸그러드는 거고 출마하지 않으면 판 자체가 그냥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은 10%의 출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까지. 한동안 그렇게 갈 거다. 그러고 나서 거의 5월 3일이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5월 3일까지 예.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때 조사 그리고 그때 정치적 분위기 여러 가지를 보고 많은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들을 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이런저런 차출론, 뭐 출마론이 나오지만 사실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여러 가지 서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나올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만한 구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 출마가 맞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한덕수 출마론 자체 평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없다고 서사 없다. 서사가 없다. 예, 그래서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될 분이고
앞으로 내란 특검 이런 게 도입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분들의 얘기는 이분은 이제 원적이 호남이다. 네. 전북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뭐 통상 전문가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잘 맞는다. 뭐 그다음에 연세도 많고 뭐 듬직하다 뭐 등등 뭐 이유를 대고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혀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평생 공무원을 하신 분이에요. 정치인과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좀 무모한 데가 있죠. 네. 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달려드는 게 정치인인데 이 관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절대로 위험한 일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선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90%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을 할 분은 전혀 아니다. 명분도 아니고 명분도 관료 없고 출신으로서 예, 약간 이해관계도 잘 안 하기 맞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군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여론조사 얘기 살짝 네. 하셨는데 이게 뭐 출마론이 나온 뒤에 이제 여론조사에 한덕수 대행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추가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말씀 정확하게 그 반기문 총장님이나 그 고원전 총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스타트는 한 20몇 %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저로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 속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위에서 만들어진 애드벌룬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고점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저점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두 가지 않습니까? 현재가 고점이면은 큰일인 거고 네. 한덕수 대행은 8%가 고점이라면은 이제 네. 크게 많이 떨어질 일이 없어서 좀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박차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네. 한 번 정도 이벤트가 있겠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사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이 여부는 저는 미디어나 이번 대선에서 주목거리를 발견해내야 되는 사람들에 의한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체를 가질 수 없고 아까 그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1인치의 서사도 없는 상황이고 통상 전문가고 어쨌든 안정성이 있고 지금 총리잖아요. 대행이잖아요. 네. 통상 전문가가 총리를 하면은 잘 못하고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확 좋아집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상이 그 전문가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질이 장점이 되지 않고 서사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냉정하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렇다고 확장력이 있냐? 확장력도 없어요. 중도에서 그렇게 커지는 것도 없고 결국은 내부에 여기 있는 걸 계란을 옮겨 담는 것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더라고요.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전체 국민의힘 그 후보 지지들 보면은 한대행이 8%대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기존 후보들께 파이가 옮겨간 넓어지지 거더라고요. 않아요. 넓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재명 이제 후보시죠.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요. 여기 안에서 그냥 먹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정도의 맷집이나 파워와 이게 있어야 네. 정치 그래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저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저는 이번 여론조사 보면서 이 여론 간단치 않다, 정확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얘기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관료로서 성공을 하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서울상대 수석 졸업하고 뭐 대학교 다닐 때 행정고 시합 겨울하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분은 맞습니다. 관료로서. 네. 그리고 이분이 청렴해요. 어디 가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하다못해 급행료 뭐 이런 뇌물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봉투 같은 거 공무원들이 받고 할 때도 이분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고요. 그게 이제 집안에서 그 장인 이런 분들이 절대로 어디 가서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하고 필요하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좋은 어르신들 만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민감한 얘기긴 한데 이분이 자제분이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할 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관료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마지막 비서실장까지 했죠.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을 쓰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남한테 이렇게 험한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 네. 책에다가 이 한덕수 마지막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써놨어요. 그래요. 본인이 비서실장 하면서 이제 겪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거네요. 아니, 뭐 네. 미국하고 뭐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런데 뭐 자꾸 미국산 소고기 그냥 대충 미국 편에서 뭐 수입하자 뭐 이렇게 하고 뭐 태도를 아주 뭐 좀 기회주의적으로 취했다 이런 취지로 책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미국과 협상하면 안 되겠는데요. 미국 쪽 이익을 네. 위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도 그래서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자꾸 미국 쪽에 정보를 좀 빨리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은 정보를 주고 또 미리 미국 쪽의 그 정보를 파악을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의심받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또 한동안 그 조문도 안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물론 나중에 아주 늦게 오셨다고 하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또 총리를 본인이 거의 뭐 해 보겠다는 식으로 뭐 손 들다시피 뭐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이건 좀 너무했다 이렇게 좀 네. 약간 좀 개인적으로 환멸감 같은 거를 갖게 된 그러셨군요. 그 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볼 때는 성 기자님 때문에 출마 못합니다. 오늘 딱 이렇게 오늘 호평을 하니까 전 출마할 수가 아까 없다. 10%라고 했죠. 5%까지 낮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8%대 지지율 조사는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1일 조사를 한 거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48%, 김문수 전 장관이 10%, 한덕수 대행 8.6% 나온 조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반 이재명 빅텐트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다 공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한덕수 대행뿐만이 아니라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여러 그 진보 진영에서까지 다 포함된 빅텐트가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지대 중도 보수 빅텐트론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선 때마다 항상 그 잘못된 가설이 횡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대표적인 게 제3 후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 후보가 나오면은 정권 교체할 수 있다. 뭐 결국 실패했어요. 92년에 정주영 후보가 제3 후보였고요. 97년에 이인재, 그다음에 2002년에는 정몽준 이런 네. 분들이 제3 후보인데 다 실패했죠. 제3 후보로는 이제 허황된 가설이다 입증이 됐고요. 빅텐트로는 네. 제 기억에는 2012년에 김기식 전 의원이 처음 빅텐트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빅텐트 그때 실패했어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우리 다 합칩시다. 빅텐트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빅텐트가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도 허구의 가설이다. 이것도 좀 본인들이 새로 용어를 만들든가 해야지. 이걸 그 민주당에서 사용하다가 실패한 쓰다 버린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빅텐트론을 얘기하는 건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실패한 사례들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사실 빅텐트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후보를 뽑는 과정에까지는 직결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캠핑 기간까지는 텐트가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캠핑이 끝나고 누군가 결정이 되고 캠프파이어 했던 불이 꺼지고 나면 네. 그러면 텐트 그 걷어야죠. 텐트를 걷어야 될 몇 사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참여를 안 하실
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안 하실 입장 거라고 표명은 안 하신 생각하겠지만 것 입장 같아요. 표명 예를 들어서 그 또 한쪽에서는 원하듯이 그렇게 넓게 친다고 하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서 선택 결과로 네.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손을 들어주겠지요. 왜냐하면 빅텐트에 들어오셨으니까. 네. 지지자들이 그분을 찍을까요? 김문수 후보를. 김문수 후보를 네. 본선에서 빅텐트가 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지지자들의 마음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정치공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후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후보가 안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텐트는 캠핑 기간 동안 멋지게 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걸 알게 되면 텐트가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더 큰 거는 뭐냐면 이번 대선에 이재명 후보는 거의 태풍인데 네. 텐트 하나 세우면 날아갑니다. 감당하지 못. 그렇군요. 늑대가 아무리 빅텐트여도 제 지금은 안 애가 된다. 어려서 요즘 동요를 많이 듣는데 네.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불면 네. 지푸라기 집은 다 날아갑니다. 결합력이 없기 때문에 아, 벽돌집이 아니거든요. 네. 정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차곡차곡 쌓여진 그래도 기본적인 이 결속력과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네. 버텨내지는 거지. 이걸 순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합집산해가지고 그걸 이겨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는 성공할 수가 없는 네. 논리입니다. 지금은 텐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휙 펼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텐트를 옛날 말로 볼대라고 했는데요. 텐트 가운데 기둥을 세워야 텐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둥을 세울 수 없으면 텐트가 쳐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빅텐트는 기둥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세력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빅텐트 텐트 치는 것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보는 큰 저는 두려워했던 기둥은 뭐냐면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기둥이 딱 되면 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세훈 후보의 한덕수 정의는 그 대행은 이야기했다시피 본인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됐다. 네. 그러면 거기에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 같이 결합하고 이준석 후보가 결합을 하면 자 한덕수 후보는 생존 안전의 보장이라는 가장 큰 이해와 요구가 있어요. 오세훈 후보는 대권이라는 가장 큰 이해와 요구가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미래 권력이라는 가장 큰 지방선거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가장 큰 이해와 요구가 있어요. 지지자들이 그렇게 크게 충돌하지 않아요. 네. 이 세 캐릭터 자체가. 네. 게다가 공교롭게도 노년층의 허리에 청년층을 상징하는 지지를 다 규합할 수 있는 저는 거군요. 이렇게 꾸려지면 이거는 그냥 이게 팔랑팔랑하는 텐트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지를 끌어내는 제일 큰 힘 중에 마지막 선택의 힘은 승리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이 보이면 네. 이게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중도 탈락을 딱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입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없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이야기 안 했거든요. 아하. 안 하다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내 표를 모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완주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 대행님은 여전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아주 희박한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기둥이 없어서 텐트의 기둥이 텐트를 사라졌다. 칠 수가 없을 것이다. 텐트가 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다 이제 경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후보자 등록을 11명이 했고 오늘 1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 8명인데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이렇게 8명의 후보가 1차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뭐 사실은 이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22일에 4명으로 후보가 이제 좁혀지는데 이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아마 4명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한 예상이 많고 그러면 나머지 한 명 누가 될 것이냐?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이 둘 중에 한 명을 들어갈 것 같은데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망.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봤을 때 조사 결과는 열심히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죠. 네. 예. 아까 그게 어떤 리얼미터 조사. 아니요, KSI? KSI하고 네. 좋은 조사는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은 9.2%로 그 4위로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왜냐하면 역선택 반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이
여기 녹화 현장으로 오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철우 그 다른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군소 후보들이 네. 합종 연행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를 막기 위하면 그 사자가 되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걸로 따지면. 근데 또 하나로 뭐 그냥 고립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나누어 가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경원 후보로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현재 선거는 그렇게 후보들의 전략적인 판단만으로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으로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몇 %였다고요? 9.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대로. 그럼 안철수 후보는 몇 %인가요? 안철수 후보는 그거보다 너무 적어서 너무 적어서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차이가 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찾겠습니다. 예. 4명 누가 올라갈 거라고? 이게 뭐 겨우 4등을 누가 하느냐를 갖고 항상 코를 찌르십니다. 예측을 하라고 하시면 좀 서운한데 아무튼 네. 저는 오세훈, 유승민 두 분이 포기하면서 네. 그건 한동훈 전 대표가 대부분 흡수를 해버렸다고 해요. 현장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나머지 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탄핵 반대 세력이 여전히 더 세다고 해요. 당원들 사이에. 그래서 안철수보다는 나경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국민의힘 사람들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9%네요. 2.9%. 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외로운 장고가 될 겁니다. 저기서. 그렇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몸값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지금 어제는 홍준표 후보 만나고 오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후보 줄줄이 지금 만났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왜 그만뒀는지 기자들 취재한 걸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한독수 추대론 때문에 좀 삐졌다고. 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당시도 무설득을 많이 했는데 의원들이 한 거의 5, 60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렸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좀 이게 그동안 내가 몸담았던 그 정당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요. 물론 이제 명태균 사건이나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좀 빠지고 있던 차에 실제 그 심리적인 충격은 이제 한독수 추대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모든 주자하고 다 등거리를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여기서 너무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광을 너무 세게 팔면 사람이 좀 우습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본인이 안 하면서 누구 편을 들어줄 것처럼 그럴 리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 쪽으로 살며시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저는 오세훈 후보 정도가 돼야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그동안 오랫동안 다져왔던 대선 꿈을 확 접어버릴 정도로 명태균 세다. 그쪽에 걸려있는 게 되게 셀 수도 있겠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기간 동안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대선 기간 동안에 상대 후보가 비판하는 거는 전부 당연한 일인 것이 그게 근거를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맷집이 이 정도로 다르구나 이 생각은 사실은 좀 들고 네. 근데 그거 하나하고 그러면 대선을 접었을 경우에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한윤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명 압축될 때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 4명이 압축되었는데 만약에 4명에서 안 되면 2명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 2명이 될 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살아남고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 중에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올라와서 1대1이 된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후보의 반대 입장에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본인도 탄핵엔 찬성했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보면 둘 중에 누가 되어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당권 문제나 공천 문제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네. 거기에서는
나중에 공신 내역을 할 때 어디서 결합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선에는 누구든지 다 결합하게 돼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정도. 근데 만약에 2명의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지 못하고 네. 그러면 그 예, 차별 차일점 그러면은 뭐 네. 마지막까지 박수를 치겠죠. 한 발 아. 떨어져서. 그리고 서울시정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오세훈 시장하고요,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분들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사실 국민의힘이 거의 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누가 당권을 쥐게 될지 그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내년 네. 공천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선은 지는데 1년 뒤에 지방선거 때 우리 국민의힘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 시도지사 전원 물갈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아마 끝까지 이 되는 쪽으로 그냥 줄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전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추후에 어떤 행보를 하게 될까요? 이분이요, 그 살림이란 말을 써요 가끔. 네. 살인?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양반 뭐 이제 선비사자에 이제 수풀림자여가지고 내가 살림의 후예로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존심과 명분 어쩌면 그거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좋은 정치인인데 네. 이분이 명분 없는 짓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까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도와주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전 이분의 그동안 정치 역정을 보면 이번 마지막 선택도 꽤 깔끔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명분을 놓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결국은 뭐 빅텐트 이런 데 참여할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냥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서 여기서 이제 정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불출마하고 정리하지 않을까. 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 총선 때 이회창 총재 제안으로 한나라당 입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대구 동구에서 4선을 하시고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대선 낙선하고 바른미래당 창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으로 갔다가 미래통합당을 하고 대선 때 국민의힘 경선 3위하고 경기도지사에서 김은혜 후보한테 이런 네. 정치적 역전을 겪었습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네. 너무 자주 떠나면 안 돼요. 아하. 정치에서는. 저는 성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살림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명분도 중요하지만 지조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유승민 후보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지금까지 너무 잦은 물론 명분을 찾아 하셨을 그런 거는 있지만 네. 그냥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안 하고 네. 저는 오히려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거기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탁견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원내대표일 때 그 국회 연설 그것 때문에 이쪽 당이 완전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와, 환호하고 이렇게 명연설이었죠. 했었지 않습니까? 네. 통합이라는 측면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다음 정부에서 저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것도 있네요. 오히려 그렇게 가시면 선실적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세력들 간의 연대와 연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능숙하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지명직을 통해서 정치의 유의미한 역할들을 물론 여러 세력들의 그 일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여하실 수 있는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은 아닌 것 예, 같고요. 예.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2017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뭐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하고 해서 그 촛불연대, 입법연대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내부에서 받았는데 거절했거든요. 지금은 적폐청산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정도 포용력을 발휘해야 가는 거지.
아니 그쪽에서 권력을 잡은 쪽에서 생각이 없는데 음. 유승민 전 의원이 가서 저 뭐 한 자리 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뭐.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하실 수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런 제안을 결단들이 그 필요하다고 제안을 생각합니다. 저 예.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 쪽에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또 김성식 전 의원 이런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이 뭐 중산층과 서민 이쪽의 삶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 보수, 진짜 보수예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대령 연합을 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기 좀 부담스럽고 공덕포차 이런 거 제안을 공동포차에서 제안하는 예, 것으로. 그래서 네.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에 한 명만 더 보고 갈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에 지금 누구를 물어뜯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물어뜯긴 사람이 지금 홍준표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의 실제 의뢰자가 홍준표 전 의원 아니었냐 뭐 이런 기사들.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쪽에서 돈을 빌려다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뭐 선거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명태균 리스크 극복 가능할까요, 홍 시장은? 대선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수사 결과가 그때까지 안 나올 테니까. 버팁니다. 네. 그 정도 강단 가지고 있는 후보고 셉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쪽 후보가 되고 올라오면 야, 이 마지막까지 좀 긴장성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겠다. 네. 그나마 저쪽에서 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이 어제죠. 정치개혁 그 관련해서 과제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18개 과제인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육감의 그 러닝메이트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작년 서울 교육감에 진보 교육감이 됐고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됐어요. 네. 부산은 또 특히나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못했고 이 강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당이 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투표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당에서 공천을 안 하니까 이거는 지금 막 결과를 받은 지역의 따끈따끈한 이 정치적인 요구들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 보고 네. 확실히 한수한다 저기는. 만만치 않다. 예, 그래서 명태균 잘못 물어뜯다가 이빨 다 나갈 겁니다. 명태균 씨가 오히려 이빨 나갈 수 있다. 네. 뭐 버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일종의 잡초근성 같은 게 있습니다. 본인 쓴 책 제목도 뭐 변방 뭐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보수신문 논객이 독불 장군이다 홍준표는 했더니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독불 장군이 아니고 독고다입니다. 나는 혼자 여태까지 혼자 커온 사람이고 내 멋에 살다 내가 갈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마시오. 뭐 거의 이런 취지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맞습니다.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 전 대표 못지않게 굉장히 그 어떤 그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의 의원들도 김문수 전 장관은 지지도는 높지만 주위에 그 국회의원들이 별로 도와주질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 네. 4명, 5명 겨우 지금 명단 낼 정도인데 뭐 홍준표 전 시장은 뭐 처음부터 혼자였기 때문에 네. 별로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이거 홍준표가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하면 좀 더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 대선판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토론이 재밌죠. 흥미진진은 해지겠지만 좀 이제 판은 좀 시끄러워지겠죠. 이제 우리가 또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는 뭐 나쁘지 말을 않습니다. 좀 하도 험하게 하는 분이라 이분이 이제 이번에 그 출마 선언하면서도 그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아직도 못 고쳤더라고요. 기자들을 야단을 쳐요. 이제 기자들이라는 게 이제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를 대신 물어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쓸데없는 그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정치부 기자님들이 좀 순진해가지고 그럴 때 세게 맞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질문은 기자가 하는 거고 정치인은 답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팍 나가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 후배들한테 아직 그 전수를 못 해줘가지고 유머를 한 전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님이 이 일종의 그 나쁜 습성이에요. 좀 센 사람한테는 좀 조심하고 상대가 이렇게 쑥 예의 갖추고 하면 그냥 막
가서 이제 막 밟아버리는 이런 좀 아주 좀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그러면 대선판이 좀 시끄러워질 그렇죠. 가능성이 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책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전횡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 이를 다시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 우리에게는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화합의 정치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그는 당선일부터 퇴임일까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고민과 논의의 과정을 27건의 노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DJ의 친필 메모에 곁들인 해설을 들여다보면 성공하는 대통령은 어떤 역량과 지혜를 지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박찬수 저자의 신간 김대중의 국정노트는 2달 뒤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탁월한 인사이트를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도 경선 후보 등록 끝났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 이렇게 3파전인데 일단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16일 후원금 모금 시작 첫날 하루 만에 법정 한도 29억 4천만 원 다 채웠다고 합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다른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과 3자 대결,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포함해서 3자 대결 했을 때 거의 40% 중후반대 지지율로 1위를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장군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전 대표 후보 좀 이렇게 가다가는 뭐 50%도 좀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예상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50% 되는 거하고 실제 득표 50% 이상을 받을 거냐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옛날 말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말고 87년 이후로 50% 넘어서 득표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40몇 프로, 30몇 프로, 물론 제3의 후보도 있고. 근데 이번에 좀 최종 득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라기보다 저쪽이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전체에 있어서 50% 이상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50%를 넘길 거냐? 이거는 그럼 지금 높일 수 있는 대상이 어디냐를 봐야 되는 거죠. 결국 20대입니다. 네. 예,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CBS하고 조사에서 20대만 저렇게 조사 한번 하고 참 많이 우려먹지요. 20대 조사를 보면, 네, 20대 조사를 보면 오차 가장 최근에 했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5.5%를 받았습니다. 대선 주자 전체 했을 때 네. 20대에서 37.8%입니다. 아, 좀 낮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 전체 조사하고 20대하고 차이가 그 선거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빼고 네. 나머지는 전부 20대에서 거의 지금처럼 한 7, 8% 정도 전체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평균보다 20대가. 낮다. 전체에 비해서 한 8% 정도가 높은 후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굴까요? 홍준표 후보. 20대한테. 예, 지난번에도 사실 20대에서 약간의 그 좀 매력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50%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리고 실제 선거에 있어서도 네.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20대를 어떻게 견인해낼 거냐 하는 게 네. 제일 큰 과제이기 때문에 20대와의 공감 그리고 20대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어서 어떻게 이벤트들과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메시지와 일정들을 잡아 나갈 건가가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대를 공략하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송하영 선배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국민의힘 후보는 누굴까요? 없죠, 뭐 지금. 없어요 지금. 없다. 누가 나와도 지금 여론조사 가상 대결을 하면 뭐 2배 이상 더 차이가 나니까. 억수 고민했는데 되게 저렇게 대답하시 궁금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 약간 가정법으로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아까 이제 빅텐트라고 했지만 뭐 빅텐트를 칠 수는 없겠지만 이준석 뭐 이런 분들이 남고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가 사라질 경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과 이준석 양자 대결이 된다면 네. 전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네. 어차피 반 이재명 표가 다 이준석한테 몰리고 네. 거기다 이제 젊은 층 또 남성 20, 30대 남성 표까지 몰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겠죠. 아무리 이제 국민의힘이 망해도 대선 후보를 못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가정법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상황이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 대담을 한 게 좀 화제가 또 됐어요. 유시민 작가 도울 전 교수와 특별 대담을 한 게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 큰 틀은 그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너무 이제 인원이 적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그다음에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방향성 맞다고 보세요? 네, 아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도했어요. 네.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내란 종식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어제 얘기를 해서 그 걱정은 해소했어요. 근데 앞으로 논란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검찰을 뭐 수사청, 기소청 이렇게 분리하고 하면 저건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욕은 먹고 개혁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도했고 네. 그 말 꼭 실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단죄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개혁으로 가는 방향과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단죄를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그럼 하게 될까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구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이 내란 주도 세력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적폐청산이든 내란 종식이든 뭐가 됐든 네. 용어는 그거는 뭐 어떻게 됐든.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사면복권 절대로 해서 안 되고. 그런데 그거 말고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수 안에서도 뭐 한미적 보수 아까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 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쏙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뭐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아주 폭넓게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란 주도 세력하고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 잘못 알아두시면 안 돼요. 네. 이 비주류, 민주당 비주류하고 이 합리적 보수까지는 통 크게 끌어안고 내란 주도 세력은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서 대처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할 때 예상 질문 같은 거 주시잖아요. 네. 그 지난주에 헌재 판결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 긴 걸 그래서 다 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질문을 안 안 했지 드렸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한번 써먹으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민주주의는 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정장치와 신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정장치는 제도적인 개혁의 문제인 거고 신뢰는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행할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관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어 놓으니까 효과가 있네요. 네. 지난주 질문이 도움이 됐네요. 그리고 통합 그 부분은 그 성남시장일 때 제가 그 비서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직전 그 이대엽 시장 돌아가셨는데 이대엽 시장 때 소위 최측근이었다고 하는 공무원 그룹들 를 엄청나게 많이 중용을 했습니다. 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유능한 사람은 여기에도 유능하다. 대신에 부정부패가 연루돼 있거나 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은 제거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것과 청사는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네. 청사는 부정적인 부분들과의 결별인 거지 단절이라고 뭐 완전히 뭐 어떤 한 세력들을 끊어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해야 될 세력과 네. 청산해야 될 세력을 명백하게 분리해서 일관성 있게 잘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검찰 개혁의 시점에서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내란 세력을 단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검찰의 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게 그 수사를 맡기면서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권이 바뀐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초창기에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칼인데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이걸 어디를 찌를지를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승리라는 거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최종 신급의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또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온전하게 태세 전환을 할 거고 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또한 당사자가 적폐 세력으로 청산이 돼야 될 세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리더의 추진력과 집요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네. 적폐청산에 검찰이 앞장섰고 선봉장이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알면서도 빠집니다, 함정에.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도 대통령 되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그 부분이에요. 검찰개혁 먼저 해야 됩니다. 네. 내란 종식 약간 미진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안 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잘 하실 거라 아니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예, 거니까 만약에 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후보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볼게요. 그 대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지난 총선 때 비명행사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과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쳐낸 거 아니냐 이게 보복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보복이죠. 네. 나는 보복한 적 없다. 글쎄, 그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남들이 볼 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난번에 매불쇼 나와서 한 발언이 있잖아요. 네. 비주류하고 검찰하고 짜고 뭐 나를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것 같다. 증거는 없지만 추측이 그렇다. 그래서 왜 그 부결시켜달라고 했냐?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 가결시킨 사람들이 누군지 명확히 가려가지고 우리 당원이나 국민이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결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게 그 얘기죠. 이건 뭐 책임을 묻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뭐 대표의 체포동의안 찬성을 한 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그 안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분들이 다 실제로 공천에서 탈락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은 뭐 그거는 그렇지 않다 설명을 하고 뭐 설사 그렇게 비쳤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납득을 시키고 그런 게 중요한데 난 평생 살면서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은 그냥 믿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을 안 봤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보복이라는 문제와 그리고 보복이라는 이 담론을 정치의 과정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걸 보면 보복할 힘이 없었어요. 그동안의 과정이요? 네. 우리 생존 자체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목표일 그렇습니다. 정도로 잔인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생존 자체가 세상에 대한 보복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지난번에 비명행사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해오는 행보를 끌었던 후보들이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교체가 많이 된 것도 맞지만 또 된 분들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걸 그렇습니다. 주류의 저는 그 완전한 교체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든 당사자나 피해를 입은 쪽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제도적인 틀 속에서 당원들과 여러 가지 제도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복이나 이런 것 가지고 연결하기에는 조금 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미 주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슨 비주류 피해 의식은 좀 망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당당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왜 그 나만 뭐 미워하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치 지도자로서 좀 아쉬운 대목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공동포차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